기타 연주입니다. 뭐죠? 바람 불어 공주 짐 그리팅어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알람브라 공주의 추억. 기타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하면 다 하는 거죠. 필수곡입니다. 제 신학대학 다닐 때 서울에 그 청년에 이걸 하더라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거 됐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렛의 책 우주 오늘 49강입니다. 거의 다 마쳐갑니다. 293쪽 소제목 부적절한 종합? 퀘션 마크하고 내가 과학과 종교를 합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당연하죠. 그 구별해야죠. 합칠 수는 없죠. 서로 상대방을 불신할 필요도 없고 합칠 필요도 없고 각각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적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도반과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간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과학이나 종교가 어느 쪽의 배경을 가진 독자라도 제기할 법한 세 번째 우려는 나의 접근법이 궁극적으로는 과학과 종교를 합쳐서 그 독특한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부 그런 염려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교회가 과학자들을 완전히 지배하던 그런 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 뭐 분명하고요. 과학이 종교를 지배하는 때가 있었나? 그런 종파가 있긴 있습니다. 과학의 원리를 신으로 따르는 그런 종파예요. 그걸 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제안하는 바가 아니다. 나는 과학과 종교 각각 독특한 정체성과 관심사를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몇 년 전에 내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 젊어서 떠났나 보네요. 이 책이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맥그리스의 저술 영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과학에 대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걸 보니 앞부분에 그 속에 오리지널 그 원서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어로 첫 번 나온 게 이렇다. 2015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군요. 2015년. 아주 이 책은 그러니까 맥가레스의 최근 저서에 속합니다.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저명한 학자였고 나는 그와의 기억을 기리는 뜻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참석했다. 예배 시간과 이후 리셉션에서 추모 예배 다음에도 리셉션이라고 하나? 약간 차를 마시고 담소하는 시간이겠죠. 거기서 그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학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산책을 즐기던 이로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의 일면만을 설명해 주었지만 각각 다 다른 건데 일면씩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온전히 정의하지는 못했다. 그 하나만 갖고는 다 아들. 그걸 모아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모두였지만 그 어느 것보다 더 컸다. 우리 우주의 복잡성과 풍요로움을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잡성과 풍요로움. 과학의 원리 안에 딱 들어오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런 다중의 시각이 필요하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산책을 즐기는 자, 아버지로서, 학자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여러 시각이 필요한 것처럼 우주에 대한 것도 그렇다는 거죠. 이거 옳다고 봅니다. 나의 접근법은 서사들 엮기라는 관점에서 서사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다중적 시각을 열어가자. 이제 그거예요. 그걸 그 서사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서사가 있고 신학적인 서사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엮어내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 자기는 그걸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이 다중의 서사를 통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익숙하죠. 다중의 서사. 실제 이 사람은 강조하고 있는 리얼리티, 거의 접근하는 데는 다중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단조로워지죠, 세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기능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서사들을 한데 엮어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서사들은 우리가 가진 팔레트의 색상들에 해당되고 단순화되고 부적절한 흑백의 세계관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여러 서사들을 알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단색이 아니라 다채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서사들의 시를 한데 엮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서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떤 서사가 어느 지점에서 우선하는지, 서사들 사이의 긴장이나 외견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내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지도와 창문을 통해 실제를 바라보는데
미즐리가 내세운 다중지도 또는 다중창문 개념이 비슷한 생각을 표현한다. 어떤 하나의 이야기, 한 가지 각도나 전통에 의거한 조사는 풍부하고 복잡한 인간 존재를 온전히 다루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예, 자연과학자들이 철학이나 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만 세계를 보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참된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함정에 안 빠지죠. 또 어설픈 전문가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잘못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서사들을 한데 엮는 일은 한사코 사라지지 않는 궁극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데 필수적이다. 궁극적인 질문 표현 나왔죠.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을 텐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고 여러 번이 아니라 늘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질문 이게 철학만이 아니라 자연과학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핵심이에요. 궁극적인 것을 질문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적이고 신앙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런 궁극적 질문도 더 깊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모르니까 질문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전혀 영혼의 위로를 받지 못하거든요.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려면 다중의 접근 방식들을 한데 모아야 하고 의미의 다중적 층위, 이를테면 인생의 목적, 가치, 개인적 효용감, 자존감의 근거의 존재를 인지해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바는 서사들을 모종의 조악, 아주 그냥 형편없는 거죠. 조악한 방식으로 균일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다. 이것은 화학의 팔레트와 같다. 각 색상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 세계의 풍요로운 질감과 활력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신학의 메인스트림을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철학, 인문학, 동양 철학, 그리고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양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각각 다른 전문 영역인데 저의 인격, 저의 어떤 영혼,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 그림들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다중지도죠. 다중서사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다 그거를 그렇게 밝혀낼 수는 없으나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팔레트에 여러 물감들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풍경, 더 화려한 풍경, 그걸 어느 정도는 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멀었죠. 좀 미숙하긴 한데 일단 그게 어떤 건지 그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이 맥가르스가 얘기하는 게 딱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성과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과학적, 종교적, 문화적 요소들을 갖춘 접근법이자 오늘날의 많은 논의와 관심들과도 연결된다. 이를테면
C.P. 스노우가 1959년 캠브리지 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두 문화의 문제가 있다. 두 문화, 투 컬처, 두 문화. 스노우가 그 강연에서 실제로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이건 그 강연은 현대 정신의 완전한 이분화를 이원론적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알리고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무지와 적대감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며 문화적 지적 풍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둘 사이에 더 큰 상호작용을 호소한 자리로 활용되었다. 바람직한 관점이죠. 이 책은 학제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스노우의 호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그런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직접 가능성의 일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말해 이 책은 뭐예요? 맥거리스가 이 책 자체를 얘기하나? 네,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럼 과학이 어떻게 신앙을 풍성하게 할까? 아니면 신앙이 어떻게 과학을 풍성하게 할까? 과학이 신앙을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건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과학을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부터하지만 그게 맥크리스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일지도 몰라요. 가봅시다. 자연과학이 신앙의 서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예를 들어 시편 19편 1절의 내용을 생각해보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과학은 그 하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가 그 광대함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우주를 숙고할 때 깊은 경이감을 느끼게 해준다. 분명하죠? 과학은 우리가 하늘의 방대함을 알아보도록 돕고 밤하늘을 보며 느끼는 우리의 경이감에 여러 층의 풍부한 해석을 더해준다. 우주 쪽만 아니라 더 미시의 세계로도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거시나 미시나 다 아주 근원적인 것하고 다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계량하기는 힘든 겁니다. 계량, 이제 그 숫자화한다는 거예요. 무게가 얼마 나가냐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또 용서의 주제를 생각해보라. 용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가진 주제이며 그에 대한 신학적 설명은 대속의 교리 가운데 주어진다. 과학은 용서가 개인과 공동체에 가져다주는 경험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사회, 심리학 뭐 이런 거로 보여요. 그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목회 전략을 전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용서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준다. 모두 도움이 됐습니다. 저의 주 관심사는 아니긴 한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과학이 어떻게 신앙에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지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당연히 다 아니까, 느끼니까 독자들은 신앙의 서사가 과학적 사고방식을 풍성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싶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보자. 맞네요.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흐름이 비슷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과학이 우리 신앙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이 과학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조금 부분적으로 소극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빅뱅, 진화 이런 걸 생각하면 신앙이 풍성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요거 신앙이 어떻게 과학을 풍부하게 해주냐고 하는 겁니다.
맥그레스,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있는데 맥그레스 말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종교가 어떻게 과학적 서화사를 풍요롭게 하는가. 내 경험에 따르면 기독교가 과학적 서화사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독교는 실제의 정합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리얼리티예요. 이게 그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니까, 그러니까 과학도 그걸 향해서 나가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의 경험 세계가 아무리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한데 묶어주는 더 큰 그림이 어른거리고, 그 그림을 이루는 선들이 의미의 망을 이루어 자칫하면 정합적이지 않고 질이 멸렬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이어준다. 한데 이어준다. 큰 그림의 주제는 중세의 시적 종교적 저작들에서 줄곧 울려 퍼진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것은 최고의 중세 문학 고전이라 할 단테의 신곡이 다루는 주요 문제이다. 단테는 시가 끝나갈 무렵 우주의 통일성을 엿보는데 그 안에서 우주의 여러 측면과 층위가 하나의 전체로 수렴되는 것을 본다.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죠. 창조하고 유지하며 완성하실 분, 그걸 궁극적 리얼리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과학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근대로 접어들면서 실제 정합성에 대한 정합성, 그게 타당하다 그 얘기죠. 실제가 정말 그렇다, 맞는 얘기다. 실제 정합성에 대한 여러 의심이 나타나고, 그 정도 상당수는 과학혁명의 새 철학에서 나왔다. 새로운 과학적 관념들이 의미 있는 실제라는 일체관념을 파괴했다. 궁극적인 실제,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말고 또 다른 실제? 이건 없어. 그런 입장이죠. 영국의 시인 존 다는 17세기 초에 이에 대한 우려를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과학적 발견들이 세계 내의 연결성과 지속성에 대한 모든 감각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존 더는 이 불안한 신세계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모든 정합성이 사라졌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한데 묶일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실제의 더 깊은 통일성이라는 관념을 놓쳐버렸을까? 한때 실제에 대한 이거 실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개념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머리에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책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리얼리티.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철학과 과학의 역사에서 조금씩 확정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Reality is a process라는 말도 있고요. 하여튼 옛날 그 헬라 시대 때에는 그 리얼리티를 만물의 본질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 탁탁탁탁 내가 그거는 다 기억 못합니다. 지금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고 원자, 이게 본질이다, 물이다, 불이다, 네 가지 원소,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대부터 지금 쭉 내려오는 그 리얼리티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노자와 장자에 의하면 리얼리티가 뭘까요? 아시죠? 도예요. 도. 한때 실제에 대한 지적 도덕적 정합성의 감각이 있었던 곳에 이제는 독일의 위대한 시인자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가 지적 유행들과 당대 일시적 가치들의 집적 묶음 한데 모아놓은 것이라고 불렀던 것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 전개된 다른 지적 사건들도 정합성 있는 실제 개념을 위협하는데 정합성 있는 그냥 실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자꾸 정합성 있는 그 적절하고 맞는 그런 허황된 리얼리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과 뭐 인문학 이런 데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개념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 개념을 위협했는데 과학 철학자 낸시 카트라이트의 알록달록한 세상 개념도 그중 하나다. C.S. 루이스가 인용합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우주에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충분한 합리성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반면 카트라이트에 따르면 우주에는 어떤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는 자연계와 그 구조에 대한 다중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배열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서나 질서나 합리성을 부과하는 것이 잠깐 이게 말이 이래 카트라이트에 따르면 우주에는 어떤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거기다 질서나 합리성을 부과하는 거죠. 그럼 아닌데 거기다가 뭘 얘기한다는 거죠. 허황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궁극적 실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 뜻입니다. 라이트, 카트라이트는. 루이스가 볼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 우주에 반응하고 있지만 카트라이트가 볼 때는 우리가 자신의 우주를 발명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주를 무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의미의 그물망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와요. 의미의 그물망 우주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공허한 게 아니라 그물망으로 되어 있다고도 말하죠. 의미의 그물망, 던의 조각들을 한데 묶어주는 세상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성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게 한다. 던의 조각들은 뭐예요? 이 던은 어떤 학자 이름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또 앞에 뭐 던 나오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진도가 안 나오고 던의 조각들 의미의 그물망 하여튼 뜻은 뭔지는 알겠습니다. 예, 정합적인 실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이 이 주제를 유창하게 표현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다. 골로새서 1장 17절. 굉장히 우주적인 표현들이에요.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관점들이 허무맹랑한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종교적인 수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세계를 뚫어보지 않고 종교적인 무게 있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시적이고 정합성 없는 배우의 세계 배우의 의미와 연결성이 감추어진 그물망이 있다. 그리고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춰진 그물망이 있다. 이것은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끝내 잡아내지 못한 통찰이었다.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이 맥가레스가 참 책 읽기가 맥가레스가 공부를 많이 하시네. 그녀는 가끔 짧고 통렬한 통찰의 순간을 경험했는데 그 순간은 그녀에게 현상계 배후에 있는 진짜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다. 현상계 배후에 있는 진짜. 이런 말들을 어떤 다른 학자들은 그 참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일시적이고 드문 존재의 순간들. 제가 읽은 책에게 펜을 빌리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이사야가 성전에서
상투스라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경험들, 그겁니다. 일시적이고 드문 존재의 순간들을 통해 그녀는 지금까지 알던 세계 배우의 의미와 연결성에 감추어진 그물망이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 감춰진 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가 그 문으로 다가갈 때면 마치 연기를 잡는 것처럼 그 세계가 뒤로 물러나는 듯 보이곤 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